승려가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그 결과 탄생한 아이는 신라의 역사를 바꿨다. 이것이 절반의 역사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끝내 배우지 못한 1300년 동안 봉인된 절반이 지금부터 그 봉인을 뜯는다. 7세기 신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돌연 파괴를 선언했다. 그의 이름은 원효.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논란적인 이름이다. 중국의 고승들조차 그의 논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 사람이 왜 스스로 승복을 벗었는가? 그리고 왜 왕은 그것을 기꺼이 허락했는가? 왕이 직접 허락했다. 궁궐 관리가 나섰다. 요석궁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사흘 후 원효는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박 하나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갔다. 역사는 그날 이후 영원히 달라졌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역사의 이면이다. 사료는 침묵한다. 정사는 기록을 지웠다. 그러나 이련의 붓끝이 남긴 단 2글자가 있다. 불기. 굴레를 벗은 원효. 이 2글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지금부터 파헤친다.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가끔 역사를 처음 쓰는 것보다 더 두근거린다. 이것은 스캔들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상가의 혁명이며 1300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울리는 화쟁의 메아리다. 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성스러움이 어디서 완성되는지 원효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준다.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간다. 폭풍 전야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617년 경주 남산 아래 작은 마을. 원효는 황룡사 근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담날은 육두품 출신의 하급 귀족이었다. 원효라는 이름의 뜻은 새벽 햇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밝히라는 운명을 타고났던 것인가.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필연이다. 그 이름 하나가 훗날 동아시아 불교를 바꾸었다. 신라는 격변의 시대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 속에서 김춘추, 훗날 태종무열왕은 당나라와의 동맹을 추진했다. 전쟁이 국경을 넘나들고 피가 들판을 적시던 시절이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사상의 힘이었다. 역사는 언제나 칼과 글이 함께 움직일 때 가장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낸다. 원효는 10대에 출가하여 황룡사에서 수학했다. 그의 재능은 범상치 않았다. 30대에 이미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등 수십 편의 논서를 쏟아냈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고승들조차 탐복했다. 신라의 작은 절에서 나온 이 논서들이 동아시아 불교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다. 글이 국경을 넘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원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은 진리를 원했다. 651년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결심했다. 불교의 본고장에서 더 넓은 진리를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고구려 국경 수비대에 막혀 실패로 끝났다. 원효는 멈추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뗐다. 진리를 향한 갈증은 국경도 시간도 막지 못한다. 그 갈증이 결국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해소될 줄은 그도 몰랐을 것이다. 661년 어느 밤,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어느 무덤 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 원효는 목이 말랐다. 손을 더듬어 찾은 그릇에서 물을 마셨다. 달콤했다. 깊은 잠이 찾아왔다. 이튿날 동이 터오를 무렵 그는 자신이 누운 곳과 자신이 마신 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계가 뒤집혔다. 해골이었다. 어젯밤 달콤하게 마셨던 그 물은 오래된 해골 안에 고인 빗물이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짐을 쌌다. 당나라가 아니라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바로 이 자리에, 이 냄새 속에, 이 구역질 속에 있었다. 의상은 혼자 배를 탔다.
원효는 홀로 걸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피안이 따로 없었다. 신라의 저작거리, 민중들의 울음 속에 이미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원효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제 진리는 경전 속 문자가 아니라 삶 속의 실천이어야 했다. 그는 경주로 발걸음을 돌렸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 길 위에 실은 가장 큰 것이 담겨 있었다. 해골물 한 모금이 열어준 세계였다. 경주로 돌아온 원효는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귀족들의 화려한 사찰, 한문으로 가득한 복잡한 경전, 높고 어려운 법당. 불교는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원효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가난한 농부도 글 모르는 노인도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미도 구원받아야 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했다. 그 분노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했다. 한편 신라 왕실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이제 고구려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만으로는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없었다. 왕에게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정신적 권위가 필요했다. 그리고 왕의 눈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원효. 그 이름은 이미 신라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요석궁. 아름다운 이름의 그 궁 안에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 그녀는 화랑 김우문과 혼인했으나 남편은 백제와의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꽃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공주에게 요석궁은 황금빛 감옥이었다. 쓸쓸한 그 궁 안에서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효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민중 속으로 걸어가는 그 이름을. 공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의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원효는 갑자기 거리로 나가 노래를 불렀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을 것이다. 경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스님이 왜 도끼 타령을 하는가?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 짧은 노래 속에는 치밀한 은유가 숨어 있었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날선 선언이 담겨 있었다. 몰가부. 자루 없는 도끼. 고대 한문학의 전통에서 도끼는 여성을, 자루는 남성을 상징했다. 이 은유는 시경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배필을 잃은 여인을 가리킨다. 원효는 스스로 도끼자루가 되어 짝을 잃은 여인과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겠다는 말은 그 결합으로 탄생할 위대한 인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승려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경주 전체를 뒤흔들었다. 노래는 경주 거리를 타고 흘렀다. 귀족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절의 주지들은 격노했다. 안악내들은 수군댔다. 그런데 태종 무열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신하로부터 원효의 노래 내용을 전해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스님은 필경 귀부인을 얻어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남겨진 왕의 말이다. 왕은 이미 그 노래의 뜻을 꿰뚫고 있었다. 왕의 명령은 즉각 내려졌다. 궁궐 관리가 원효를 찾아 나섰다. 원효는 경주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 문천교를 건너고 있었다. 이 다리는 왕궁 반월성 남쪽을 흐르는 남천을 건너는 주요 통로였다. 오늘날 경주 월정교 하류 약 19m 지점에서 실제로 목조 교각의 흔적이 발굴되었다. 사료 속의 다리가 땅 속에 실제했다. 역사는 그 흙 깊은 곳에 새겨져 잠자고 있었다. 관리가 원효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원효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첨벙. 차가운 문천의 물이 그를 삼켰다. 옷이 흠뻑 젖었다. 관리는 당황했지만 원효는 태연했다. 옷이 젖었으니 갈아입어야겠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요석궁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명분을 스스로 만든 치밀한 방편이었다. 불교에서 방편이란 진리를 위한 수단이다. 원효는 그 수단마저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로 만들었다. 물에 젖은 승복 안에서 그는 이미 다음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요석궁의 문이 열렸다.
원효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주와 마주했다. 사료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1300년의 침묵이 그 안을 덮고 있다. 다만 기록이 전하는 숫자는 하나 사흘.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다. 그 사흘이 신라의 사상사를 통째로 바꾸었다. 짧음이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했다. 첫째 날 밤 요석궁의 등불 아래 공주는 원효에게 물었을 것이다. 스님, 대체 왜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원효는 잠시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 답했을 것이다. 공주마마, 진리는 높은 법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속의 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공주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것이 공명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이었는지. 기록은 영원히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사흘이 흘렀다. 사흘이 지났다. 원효는 요석궁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불렀다. 소성이란 하찮은 성품이라는 뜻. 동아시아 최고의 지식인이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에 세운 것이다. 이것이 원효의 하심이었다. 그 낮춤이 오히려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역사는 그런 역설을 사랑한다. 원효는 광대들에게서 큰 박을 얻었다. 그는 그것을 무에라 이름 붙이고 박을 두드리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술집을 갔다. 기녀의 집을 갔다. 저작거리의 거지 옆에 앉았다. 어떤 장벽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그는 이 구절을 온몸으로 살았다. 말이 아니라 삶이 곧 설법이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가르침이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은 단 한마디였다. 나무아미타불. 불교를 모르는 농부도 글 한자. 모르는 노인도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미도 누구나 이 6글자를 외울 수 있었다.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불교는 그렇게 민중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것이 원효가 요석궁을 나온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성스러움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한편 요석궁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다. 요석공주에게 태기가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온 아이의 이름은 설총. 훗날 신라 유학의 종장이 되는 인물이다. 원효가 경주거리에서 외쳤던 그 예언,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겠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노래가 씨앗이 되어 역사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설총은 두 혈통의 결정체였다. 아버지 원효에게서는 불교의 직관과 민중을 향한 눈을, 어머니 요석공주에게서는 왕실의 유교적 교양을 물려받았다. 이 두 흐름은 설총 안에서 하나로 만났다. 그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집대성했다. 어려운 유교 경전을 신라 백성의 말로 풀어낸 것이다. 아버지가 불교를 대중화했듯 아들은 유학을 대중화했다. 혁명은 대를 이어 완성된다. 삼국사기도 설총 앞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신라 시편 중 하나. 설총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올려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 장미간신을 멀리하고 할미꽃 충신의 말을 들으라는 우의였다. 원효의 혁명은 아들의 학문으로 완성되었다. 자루 없는 도끼를 향한 그날의 노래는 결국 신라를 지탱하는 기둥 하나를 실제로 깎아냈다. 그러나 공식 역사는 침묵했다. 삼국사기는 설총이 원효의 아들임은 밝혔으나 어머니 요석공주의 이름은 끝내 기록하지 않았다. 육두품 승려와 진골공주의 결합, 이것은 신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이었다. 정사는 침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파격의 크기를 오롯이 증언하고 있다. 지워진 이름은 때로 쓰인 이름보다 더 크게 역사를 말한다. 반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달랐다. 일련은 이 사건을 정면으로 기록했다. 원효불기. 굴레를 벗은 원효. 그는 원효의 파괴를 단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생구제의 방편이었다고 기록했다. 성과 속은 둘이 아니었다. 원효 스스로 썼던 구절이 있다. 비록 출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잿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삶 자체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논서였다. 원효의 사상은 하나의 이름으로 압축된다. 화쟁. 그는 이것을 책상 위에서만 쓰지 않았다.
거리에서 몸으로 살았다. 요석궁의 인연은 그 철학을 살 속에서 직접 증명한 사건이었다. 성스러운 수행과 속된 삶, 그 둘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원효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686년 원효는 혈사에서 세상을 떴다. 나이 70. 그가 남긴 논서는 80여 편에 달했다.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사의 깊은 흔적을 남겼다. 거리에서 박을 두드리던 소성거사가 13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위대함이란 높은 자리에서 오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에 섰던 사람이 가장 오래 남는다.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오늘날도 그곳에는 전설이 흐른다. 원효가 수행하던 자제암 인근의 봉우리 하나. 이름하여 공주봉. 요석공주가 어린 설총을 데리고 원효를 기다리며 머물렀던 곳이라 전해진다. 사료에는 없는 이 이야기가 민중의 기억 속에서 1300년을 살아남았다. 역사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때로 이야기다. 그것이 역사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른다.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흘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인연이 낳은 것들은 길었다. 설총이라는 학자, 이두라는 문화유산, 무의 사상이라는 철학, 그리고 민중불교라는 혁명. 원효는 스스로 도끼자루가 되어 신분과 계율의 벽을 허물었다. 그것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혁명이었음을 1300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의 절반은 언제나 이렇게 숨어 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원효였다면 문천교 위에서 발을 헛디뎠을까요? 아니면 멈춰섰을까요? 역사의 변곡점은 언제나 그런 찰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굴레를 벗을 것인가 아니면 굴레를 안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가려진 역사를 함께 밝혀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고구려 연개소문, 쿠데타로 100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남자입니다.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밤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